컵에다가 고온 초전도체를 놓고 네. 이제 액체 질소를 부어볼게요. 자, 액체 질소. 와, 액체 질소 지금 네. 와, 끓는 액체 거 질소- 봐요. 이제 잠잠해졌죠. 온도가 내려갔다는 거고요, 충분히. 아, 그렇군요. 자, 이 근처가 충분히 시원해지면서 내려간 거군요. 네. 오. 인사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양자 컴퓨터 시대에 꼭 필요한 초전도체. 지금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떡밥이 2개거든요. 네. 네, 도대체 어떤 이야기길래 이 2개가 한 번에 몰려 있는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최지혁 박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은 원래 양자 컴퓨터를 하신 분인가요? 초전도체를 하신 분인가요? 원래 초전도체를 했죠. 예전에는 양자 컴퓨터가 이론 연구만 있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를 하드웨어를 만드는 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는 이론하신 분들 계셨고 저는 초전도를 뭐 물질을 만들고 또 이제 성질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노 MRI도 연구했다가 또 이제 요즘 양자 소자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또 박사님이 아까 만났는데 무언가 막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어요. 벌써 이게 올라와 지금 있어요. 뭐가 있거든요. 네. 이게 뭐 음료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자, 오늘 초전도와 양자 소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건데요. 네. 자, 다음의 공통점이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기차.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입자 가속기. 세상을 에너지 위기에서 구할 인공태양.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기장을 재는 장치. 자. 다음에 공통점. 세상으로 시작합니다. 저 그 생각이 이제 예측 답안, 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면 초전도체가 들어간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목에 답이 있다. 제목에 답이 있다. 네. 자, 초전도체 얘기 전에 도체가 뭔지 얘기해보죠. 도체는 우리 주변의 모든 전자기기, 전기 장치에 들어있죠. TV, 랩탑, 그리고 이제 핸드폰. 근데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열이 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트북에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하면 무릎이 너무 뜨겁잖아요. 맞아요. 또 핸드폰 오래 하면 귀가 너무 뜨거울 정도로. 예,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열은 도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가?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도체에서 전기가 흐를 때 왜 열이 발생하는가? 그걸 한번 알아보죠. 자, 이걸 확대해서 도체 내의 원자들을 본 건데요. 여기에 이제 건전지로 전압을 걸어주면 이제 플러스 쪽으로 전자들이 끌어당겨지겠죠. 그래서 속도가 점점 빨라질 텐데 무한히 빨라지지 않는 게 가다가 어떤 임퓨리티라고 결합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저런 원자들이 진동을 하고 있는데 진동과 부딪히면 튕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잃는 거죠. 네. 그럼 다시 그때부터 다시 출발. 그래서 가속되지만 실제로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 즉 일정한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원자와 부딪혀서 원자에 전달하면 그게 열인 거거든요. 그래서 열이란 게 우리 원자들의 그 랜덤한 운동 에너지이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면 저렇게 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 열이 발생한다는 건 뭐 어떻게 보면 저항과 또 관련 지어서 설명을 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걸 저항이라고 부르고 그걸 수치화하죠. 그래서 전압에다가 전류를 나누면 그게 저항. 그래서 같은 전압을 걸었을 때도 저항이 작으면 전류가 많이 흐르고 반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우리나라 1년 전기 생산 비용이 예. 수십조 된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그중에 발전소에서부터 가정까지 오는데 손실되는 전기 발전량이 5%가 된대요. 그러면 몇 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만 아껴도 우리가 몇 조 더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도체에서 저항이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고 있다. 그런 걸 알 수 있죠. 자, 질문. 네. 그러면 전도체의 온도를 낮추면 전기 저항은 어떻게 될까?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지지 않나요? 그렇죠. 작아지죠. 작아지겠죠? 네. 아까 좋습니다. 저항의 원인이 원자가 진동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온도가 낮아지면 진동이 줄어들고 그쵸. 그럼 저항이 줄어들겠죠. 네. 예. 그래서 20세기 초 과학자들이 그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궁금한 건 절대 영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273.15도까지 낮추면 그러면 거기서는 모든 게 얼어붙거든요. 예. 엔트로피가 거의 0에 가까운 상태가 예. 되는데 그러면 저항이 계속 줄어들다가 0이 될 것이냐 아니면 전자도 얼어버리면 흐르지 못하잖아요. 네. 그럼 저항이 무한대가 될 것이냐. 가 그 20세기 초 과학자들의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기술력은 누가 많이 온도를 낮출 수 있나. 그래야 그 현상을 먼저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아. 그 승리자가 카메론 온네스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헬륨 시험님. 기체를 액화하는 데 성공을 해요. 네. 그래서 그 끓는 점이 4.22도인데 거기에 담궜더니 수온이 저항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다가 갑자기 4.2 켈빈 근처에서 0으로 바뀐 거죠. 저항이요. 저항이. 어. 그러니까 천천히 떨어지던가 위로 올라가던가를 예상했는데 네. 그냥 0이 된 거예요. 그게 초전도의 처음 발견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초전도가 되는 임계 온도 아래로 초전도체의 온도를 낮추면 자기장을 걸어줬더라도 자기장을 밀어내요. 그래서 내부 자기장을 항상 0으로 만들죠. 이게 마이스너 효과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거 많이 이제 보셨을 거니까 그러면 이 두 현상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오. 영상을 촬영해서 온 건데요. 중앙에 보시는 이제 금색, 그 까만색 치료가 보이죠? 예. 저게 YBCO 고온 초전도체예요. 네. 저기에 4개의 전극을 붙여요. 네. 네. 그래서 양쪽 끝에서 전류를 흘려주고 중간 2개 있잖아요. 저기에서 전압을 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저항을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것을 이제 샘플 칩에다가 올리고 전선을 연결한 다음에 예. 왼쪽에 보이는 저항 측정 기기에 연결을 했어요. 네. 네. 그리고 밑에 있는 건 이제 온도를 재는 거고요. 그래서 저 중앙에 있는 샘플 칩을 이제 액체 질소 어. 오. 77켈빈에 넣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온도가 보이죠, 위에? 네. 그래서 계속 온도가 낮아지는데 네. 저항도 지금 작아지고 있죠. 조금씩 작아지고 조금씩 있어요. 작아지고 있죠. 네. 엄청 작아지진 않고. 네. 조금씩. 이게 조금씩. 실제로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하는군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몰랐네요. 거의 선형으로 줄어들죠. 네. 예. 이거는 저항의 원인인 원자의 진동이 없어져서 줄어들어서 그런 거죠. 점점 계속 줄어들죠. 네. 예. 이제 영하 예측되는 이제- 결말이 드디어 나오나요? 이제 네. 곧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어? 와. 갑자기 떨어져서 저기가 저항이 0인 거예요. 와, 0 됐어. 진짜 네, 0. 진짜 0이 됐어요. 갑자기. 와, 그러니까- 저렇게 떨어지는구나. 초전도체는 저항이 아주 작은 게 아니라 네. 0인 거예요. 0. 예,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불이보다 많이 저항이 작으면 초전도 아니냐? 아니고요. 네. 정말 0. 0. 이게 찐 0. 찐 0. 네. 자, 드디어 자기 부상 실험을 보여드릴게요. 와. 오. 이거는 네오디듐 자석이에요. 박사님 공개합니다. 자. 자석입니다. 자석. 여기 보시는 게 네. YBCO 고온 초전도체예요. 아, 그러니까 절대 고온 온도 90도에서 초전도가 되는 절대 온도 90도면은 그 실제 섭씨로는 몇 도 정도죠? 마이너스 180도 마이너스 180도. 네. 근데 그게 이제 고온 초전도체인 거죠? 고온 초전도체인 거죠. 네. 저온이면은 한 어느 정도까지? 영하 260도? 아, 영하 정도 된 260이 아니라 이거는 마이너스 한 저희가 이제 액체 질소를 190도 정도에서도 이제 초전도 현상을 보여줄 수 있는 YBCO. 네. YBCO. 약간 만져보시면 벼루 같아요. 벼루 그. 먹 할 때 쓰는. 우리 서예 할 때 벼루 같이. 오, 되게 묵직해요. 네, 그래서 이거 떨어뜨리면 이게 깨진대요. 그래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자, 텀블러에 액체 질소를 담았고요. 네. 컵에다가 고온 초전도체를 놓고 네. 액체 질소를 부어볼게요. 자, 액체 질소. 오, 내 노트북. 오, 차가워요. 와, 액체 질소 지금. 네. 와, 액체 끓는 질소- 거 봐요. 맞아요. 상온에서 끓는 거 봐요. 와. 와우. 금방 날아가는 거죠. 네. 초전도체가 식혀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요. 예, 예. 플라스틱 깨지진 않나요? 여쭤보시는데요. 플라스틱이 깨지진 않아요. 근데 뭐 이제 수분을 머금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 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액체 질소에 담궜다가 네. 꺼내면 유리처럼 이제 깨질 수 있어요. 아, 네. 그렇죠. 이제 잠잠해졌죠. 온도가 내려갔다는 거고요. 충분히. 아, 그렇군요. 자, 이 근처가 충분히 시원해지면서 내려간 거군요. 오, 대박! 와, 대박입니다, 여러분. 오, 싹. 싹. 와, 대박. 싹! 와우! 오, 너무 재밌네, 이거. 오, 이거 떴다, 이거 떴다. 어머. 얼었어. 와. 여러분. 아, 여러분 너무 신기하고 너무 신기해요. 싹, 야, 자, 줄넘기 핫, 둘, 셋. 너무 재밌는데요? 대박이에요. 빙글빙글 돌려달라고 가능한가요? 건들면 어떻게 되죠? 오, 건들면 어떻게 돼요? 거의.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는 것처럼. 저 살짝 해봐도 돼요, 네. 박사님? 약간 고정. 딱 내려갔다 이제는. 이제 온도가. 올라가니까. 초전도가 사라져서. 따뜻해졌네요. 네, 초전도가 따뜻해져서. 사라져서. 너무 자,
진짜 딱 제가 건드렸을 때 약간 진짜 고정돼 있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아마 그 네오디움 자석이 4개가 있고 그 중간에 놨기 때문에 네. 거기가 에너지적으로 안정화돼서 그런 힘을 느낄 거고요. 아, 자, 이것도 역시 YBCO 초전도고요. 또 있어. 와. 밑에 있는 게 초전도고요. 네. 네. 위에 있는 게 네오디움 자석이에요. 예. 네. 근데 자석을 붙인 상태에서 온도를 낮췄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필드 쿨링이라고 하는데 자기장이 있는 상태에서 온도를 낮춰서 초전도가 되면 물론 초전도가 자기장을 밀어내지만 초전도 속에 그 자기장들이 일부 잡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못 예. 나가고. 네. 그럼 마치 그걸로 포크를 끼운 것처럼 얘가 끼워져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걸 플럭스 피닝, 자장 꽂음이라고 하거든요. 플럭스 피닝. 이제 얘를 빼면은 자석이 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 합니다. 도전. 오! 들었어요. 지금 와! 대박. 이게 바로 양자 꽂음 현상입니다. 양자 꽂으면 와. 플럭스 피닝. 양자 컴퓨터는 그러면 항상 액체 질소나 액체 수소 안에서 움직이는 건가요? 그렇죠. 양자 컴퓨터는 액체 헬륨에서만 작동을 해요. 지구에서 액체 헬륨은 점점 없어지고 있지 않나요? 맞아요. 어, 그래서 그래요? 액체 헬륨이 비싼 거예요. 아, 그래요? 액체 헬륨이란 기체가 그 산유국들의 이제 기름 그 밑바닥에 갇혀 있는 기체거든요. 기체 형태로. 아, 그래요? 그래서 기름을 꺼내면서 같이 이제 생산되는 건데, 근데 기체가 공기 중에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헬륨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요. 아. 그래서 우주로 나가버려요. 아. 그래서 우리가 헬륨 풍선을 터뜨리면 그 헬륨은 다 어디로 갈까? 보통 우리가 숨을 불어서 만든 풍선은 터뜨리면 그냥 우리 주변에 섞여 있잖아요. 예. 근데 헬륨은 나가면 우주 밖으로 나가버려요. 아. 가볍기 때문에. 그래서 액체 질소, 방금 보여드린 액체 질소는 생수보다 싸거든요. 근데 액체 헬륨은 대학 실험실에서 실험하면 한 일주일에 50리터 한 장비당 쓰는데 1리터당 5만 원인데 그래서 50리터를 쓰니까 250만 원씩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점점 비싸질 거 아니에요. 날아가면은 그쵸. 희소해지는 거니까. 네. 와. 그래서 요즘 그 액체 헬륨을 이제 쓰고 기체가 된 것들을 다시 포집해서 액체 헬륨으로 만드는, 액화시키는 그런 기술들이 점점 발전하고 있어요. 아, 쓰고 가지 마. 붙잡고 다시 붙잡고 쓰고. 다시 쓰고. 근데 그럼 왜 액체 질소 안 쓰고 액체 헬륨을 왜 써요? 액체 질소는 온도가 절대 온도가 77도, 아. 영하 한 190도 정도인 예. 거고 액체 헬륨은 거의 절대 온도에 가까워요. 아. 그래서 269도. 그리고 그걸 진공을 잡아주면 271도까지 내려가고 또 그 헬륨3 동위 원소와 섞어서 작업을 해주면 절대 0도에서 0.01도, 10mK 켈빈까지 내려가요. 와. 거기서 양자 컴퓨터가 돌아갑니다. 역시 어. 비싼 건 값을 한다. 자, 그러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네. 네. 초전도체의 전기장이 아까 0으로 떨어지는 거 봤는데 네. 그건 사실 그 측정기기의 한계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 측정기기 한계 이하지만 저항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아주 작지만. 그렇죠. 아주 작지만 존재하느냐 아니면 정말 0이냐 가 궁금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걸 실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1987년도에 아까 그 시료 같은 거죠. YBCO를 반지 모양, 링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전류를 한번 흘려요. 그러면 위에 자기장이 생기잖아요. 네. 네. 전류가 흐르니까. 그러면 그 자기장을 시간에 따라서 측정한 거예요. 그래서 뭐 0.1초, 1초, 뭐 100초 이렇게 측정을 하고 플러스를 해봤더니 이 전류가 사라지는데 걸리는 시간 와. 10에 115 승년. 와. 저게 115년이 아니고 0이 115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하네요.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 그렇죠. 네. 그걸 해도 10에 10승 0이 10자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저게 115개가 있는 거예요, 0이. 어이구. 그만큼 시간이 흘러야 저 전류가 사라질 수 있다. 어. 그래서 저게 영구 전류예요. 네. 진짜 연구 전류네요. 그러니까 영구 기관은 없지만 영구 전류는 존재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있는 MRI라든가 여러 초전도 자석들은 초전도를 코일을 만들어서 쓰는데 거기서도 다 영구 전류 모드를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외부에서 전류를 걸어줄 때만 회로를 열어서 넣어주고 그리고 난 뒤에 회로를 닫아요. 예. 그러면 뱅글뱅글 그 안에서 도는 거예요. 외부의 전류를 끊어도. 그럼 계속 영원히 그 전류가 흐르는 거죠. 차갑게만 해주면. 그러네요. 이게 초전도 자석의 네. 사용법이에요. 온도만 안 오르면 제가 영구 전류 모드가 돼서 계속 흐른다.
그래서 지금 저온 초전도체가 액체 헬륨을 써야 되는데 네. 액체 질소로만 다 바꿀 수 있으면 그러면 엄청나게 비용이 절감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초전도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꿈이죠. 더 높은 온도의 초전도체. 그래서 병원에 있는 MRI 장치가 우리가 뇌 속을 자르지 않고도 들여다볼 수 있는 장치잖아요. 네. 그래서 원리는 수소의 핵의 조그마한 자석 성분을 재는 거예요. 네. 핵스핀을 재는 건데 핵스핀은 전자에 비해서 1000분의 1 작거든요. 그러니까 더 센 자기장을 걸어줘야 이 신호를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5T라고 돼 있는 거는 테슬라 단위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네오디듐 자석의 표면이 한 0.4 테슬라 정도 되거든요. 엄청나게 센 거죠. 그런데 그거를 3테슬라, 7테슬라로 자기장을 올렸더니 네. 그 뇌의 영상이 점점 더 또렷해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예, 보여요. 예. 그래서 점점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병원에서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있겠죠. 뭐 뇌 종양을 아주 작은 단계에서 예. 발견한다든가 네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죠. 아. 이것도 초전도 자석을 이용한 것이고 일반 전자석으로는 대체 불가능한 그런 기능이에요. 일본에 있는 자기부상 열차 마그랩인데요. 예, 예. 네. 이게 세상에서 제일 빠른 기차예요. 어. 시속 600km를 끊었어요. 와. 그러니까 거의 비행기보다 조금 느린 거잖아요. 어, 네. 서울에서 부산 1시간. 그렇죠. 그쵸? 딱 1시간. 저기에 초전도 자석이 들어가는데요. 네. 열차 하부에 초전도 코일을 감아서 자석을 만드는데 예. 마치 커다란 막대 자석이 들어가 있는 식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요. 그런데 아까 질문이 있었지만 그럼 자기부상 열차는 어떤 성질을 이용하는 건가요? 저항이 0인 걸 이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마이스너 효과를 이용하는 건가요? 마이스너 하잖아요. 효과를 이용하는 거 게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요? 왜냐하면 마이스는 물론 뜨죠. 네. 네. 근데 그 뜨는 힘의 최대치는 네오디듐 자석의 세기만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네오디듐 자석을 두 개 같은 것끼리 올려놓은 정도의 세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걸로는 열차를 띄울 수는 없겠죠. 그쵸. 아. 사람도 태울 수가 없고. 예. 네. 그러니까 더 강력한 자석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초전도 선재로 코일을 만들어서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에 코일을 감아서 자석 만들잖아요. 전자석을.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강력한 자석을 만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까 그 열차의 하부에 그런 이제 솔레노이드 코일이 있는 거예요. 아. 센 거. 그럼 벽에 일반 코일로 만들어진 코일들이 쭉 줄지어 있어요. 그래서 N극, S극, N극, S극 있죠. 예. 그래서 초전도 자석이 N극이면 예. 바로 옆에 N극을 두고 그 앞에 S극을 두면 앞으로 밀리겠죠. 옆에서는 밀어주고 앞에서는 당겨주니까. 그러면서 그 벽에 있는 자석의 극을 바꿔주는 거예요. NS로 NS로. 그 시간에 따라 계속 바꿔주면 기차가 앞으로 가속이 되죠. 그래서 600km 시속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코일이 필요한데 앞으로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위로 띄워야 되잖아요. 네. 위로 띄우는 원리가 그 밑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전류를 흘리지 않고도 벽에다가 0을 이렇게 꼬아놓은 모양의 팔자 모양 보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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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금속으로 저 모양을 만들어서 쭉 부착을 해요. 그러면 그 NS는 지금 초전도 자석, 열차에 붙어 있는 자석인데 그 자석이 지나가면 그 렌츠로라고 그래서 렌츠의 법칙. 그래서 코일의 자기장이 변하면 전류가 유도돼서 흐른다. 해서 거기에 N극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열차가 들어와서 코일의 앞에 N극이 생기면 자기도 N극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근데 위에 팔자의 위에 부분은 반대로 꼬여있기 때문에 거기는 S극이 돼요. 예. 그래서 밑에서는 밀어주고 위에서는 끌어당겨주니까 그러니까 위로 뜨는 거예요. 아. 그래서 위로 띄우고 그다음에 앞으로 추진을 하는 거죠. 아. 그게 원리입니다. 야, 저거 어떻게 네. 또 알아내가지고 또 저렇게 또.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 게 네, 대단합니다. 띄우기 위해서 전류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 모양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대신 기차가 빨리 움직여야만 저 효과가 나타나겠죠. 네. 그러니까 천천히 움직이면 힘이 작기 때문에 열차를 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 처음에는 바퀴가 내려와 있어요. 바퀴가 내려온 상태에서 가속을 해서 시속 100km가 넘으면 그때 열차가 뜨고 그러면 바퀴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네. 아. 마치 비행기 있잖아요. 네. 비행기가 어느 속도 이상이 되면 바퀴를 더 띄우듯이. 붓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아. 작동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추전도를 실험적으로 많이 보여줬는데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1957년에 BCS 이론을 바딘 쿠퍼 슈리퍼가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저온 초전도체를 다 설명을 해요. 그때 있었던 모든 실험 데이터들을. 네. 근데 BCS가 이제 바딘 쿠퍼 슈리퍼의 앞자를 딴 거거든요. 네. 질문. 저 세 사람의 관계는 독립적인 연구자 아니면 공동 연구자 아니면 좀 더 특별한 관계. 특별한 관계. 왠지 특별한 관계
한 개를 고르고 싶지만. 네, 그거는 빼야겠습니다. 아. 그 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뭐 네. 이렇게 독립적으로 뭔가 하기에는 또 어렵지 않을까. 네. 채권 채무 관계. 바디니 교수님, 쿠퍼가 포닥, 아. 슈리퍼가 대원생이었어요. 야 정말. 완벽 상금 삼각편들. 세트. 네. 이런 거를 정확히 뭐라 그러냐면요. 대학원 삼합이라고 부릅니다. 네, 교수님, 포스닥, 그 다음에 대학원생까지. 대학원 삼합. 슈리퍼가 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는데 예. 잘 안 됐다고 그래요. 어. 그래서 그 돌파구를 만들어준 게 쿠퍼예요. 어허. 그래서 쿠퍼가 쿠퍼쌍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서 네. 그다음부터는 슈리퍼가 계산을 해서 저 이론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전자와 전자끼리는 당기나요? 밀어내나요? 밀어낸다. 밀어내죠. 네. 같은 전하니까, 마이너스니까. 네. 근데 고체 안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네. 어. 그래서 전자 하나가 지나가면 마이너스 전자에 플러스 이온들이 몰리겠죠. 그러면 저 부분만 플러스 전하가 많아지기 때문에 플러스를 띄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전자가 지나가다가 그 플러스를 보고 끌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두 전자가 서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네. 쌍을 이룬다고 해서 네. 쿠퍼쌍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님하고 궤도님하고 싸웠어요. 이제 관계가 안 좋아. 네. 밖에 나와서 서로 피해. 그리고 누가 나타나면 쏙 돌아가고 그죠? 예, 예. 그렇게 피하는데 네. 네. 근데 랩장님하고는 둘 다 친해요. 그러니까 예. 랩장님하고 양님, 랩장님하고 궤도님하고는 너무나 친한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양님이 지나가. 그러면 랩장님이 또 나타나. 그러다 보면 또 랩장님을 보고 궤도님이 또 거기를 따라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랩장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양님하고 궤도님하고 친하네? 항상 같이 다니네? 그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렇죠. 둘이 쌍을 이루네? 그게 쿠퍼 쌍인 거예요. 그래서 전자와 전자끼리 서로 끌어당겨서 쌍을 이룰 수 있다. 그 전자가 붙어 있는데 조건은 한 전자의 스피는 업, 다른 전자의 스피는 다운으로 항상 붙어 다닌다. 는 게 쿠퍼 쌍이에요. 그러면 세상 모든 입자는 페르미온과 보존으로 나눌 수 있어요. 예. 어떻게 나누느냐 하면 예. 스핀이 2분의 1, 2분의 3, 2분의 5 이렇게 나가면 페르미온. 스핀의 정의가 뭐죠? 그거는 굉장히 그 김갑진 교수님 영상 보면 나옵니다. 그죠? 미스터리한 네. 뭐 네. 각 김가진 운동량. 교수님도 모른다고 하셨던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고전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네. 알 수 없는 양자수, 없는. 그죠? 네. 아무튼 저런 스핀이 있다. 네. 그러니까 한 바퀴를 돌았는데 뒷모습이 보인다. 랩장님을 두고 제가 한 바퀴를 돌았는데 뒷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또 한 바퀴를 돌아야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2분의 1 상태. 그래서 특이한 성질들이 나타나는데 페르미온들 같은 자리에는 절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쭉 있으면 네. 맨 밑에부터 채우는데 맨 밑에 이제 스핀 업다운이 있으니까 두 개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자리에는 절대 다른 전자가 안 들어가요. 그 위에 들어가고 위에 들어가고 이렇게 채우죠. 그래서 전자들이 원자를 채울 때 저런 방식으로 쭉 채우잖아요. 예. 안에서부터 바깥 껍질까지. 근데 보존이 되면 보존은 스핀이 0, 1, 2, 3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정수로. 그 빛 같은 것들이 스핀 1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같은 상태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닥 상태. 제가 바닥 상태에 있네? 그럼 나도 바닥 상태. 그래서 다 바닥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하면 어느 게 에너지가 낮을까요? 같은 상태로 가는 게 에너지가 낮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다 바닥 상태에 가 있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저만큼 에너지를 이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초전도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따로따로 페르미온처럼 움직이는 것보다 보존을 이뤄서 바닥 상태에 다 들어가면 에너지적으로 더 낮은 상태에 갈 수 있고 그만큼 에너지 이득이 있죠. 그러면 온도를 낮추면 더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일반 금속에서 초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상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 상태가 돼서 이제 초전도체가 됐어요. 그때 왜 이렇게 저항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신기하죠? 네. 저런다고 왜 저항이 없어지죠? 아까 그림 본 것과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이번에는 전자들이 쌍을 이뤄서 지나가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전자와 전자 사이는 수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떨어져 있지만 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두 개를 붙여서 그려놨어요. 네. 네. 그러면 모든 게 같은 상태로 있으니까 모든 게 왼쪽으로 움직이는데 그중 하나가 격자 진동이 부딪혀요. 그러면 원래 가던 대로 지나갈 수도 있고 튀겨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확률을 계산해 보면 네. 저게 보존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 전체 개수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전체 개수는 10에 뭐 23승계 있으니까 네. 그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부딪혀서 양자역학적으로 지나갈 수도 있고 튀겨날 수도 있는데 네. 지나가는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저항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 쿠퍼쌍을 이루는 모든 전자들이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강남대로의 인파속을 혼자서 지나가면 예. 계속 밀리잖아요. 사람 예. 많을 때 못 지나가고. 예. 근데 우리가 한 100명이 스크럼을 짜서 예. 지나간다면 아. 우리 어디 부딪히나요? 그냥 직진이죠. 네. 다 부딪힐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부딪혀도 우리는 튕겨나지 않죠. 아, 그렇죠. 부딪혀도 우리 저항이 튕겨나요. 없죠. 예. 그게 초전도체죠. 우리는 튕겨나지 않고 쭉 가니까. 아. 근데 그 초전도체가 생각보다 흔해요. 오. 그래서 지금 그러네요? 주기율표를 보시는데 색깔 칠해져 있는 것이 다 초전도예요. 진짜요? 파란색은 그냥 초전도, 초록색은 누르면 초전도. 누른다는 압력이 게 높아야. 압력을 가해서 꽉 눌러주면 초전도가 되는 거예요. 압축해서. 그러네요. 그래서- 이 이트름 있고 바륨 있고 그러네요. 눌러야 초전도에. 몰리브덴, 뭐 알루미늄. 알루미늄 뭐 그쵸. 규소 뭐야 얘네? 그쵸. 얘네 왜 여기에 들어갔지? 인 뭐 이런 애들. 예. 대신 이제 온도가 되게 낮죠. 그래서 그렇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절대 0도에서 1.2도 아. 높은 그 온도에서 초전도가 되는 거예요. 알루미늄도 알루미늄이, 돼요? 예. 와 그렇군요. 저렇게 흔한 거였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해 보면 금속이고 네. 전자가 있고 음. 그리고 격자 진동이 있으면 기본적인 등장 인물들은 다 나온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아까 쿠퍼쌍을 이뤄서 초전도 현상을 만들 수도 있죠. 그러네요. 근데 거기에 이제 결정적인 거, 저온 혹은 압력이 빠졌다. 네. 그런 거네요. 그래서 저희가 쟤네들을 이제 초전도라고 인식을 못 하는 거네요. 네. 그죠.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드는 게 네. 29번이 CU 예. 구리거든요. 예. 네. 구리는 금속이잖아요. 왜 초전도가 아니죠? 사실 구리가 굉장히 전도도가 좋은데 그러니까요. 저항이 작은데 네. 걔는 왜 초전도가 아니죠? 왜 초전도가 아닌가? 여러분의 채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최외곽 전자 때문에 물은 금속이라 반자성이라. 격자 진동? 격자 진동. 와. 정답. 구리 같은 경우는 저항이 작잖아요. 네. 저항이 작다는 건 아까 얘기했죠. 전자가 격자 진동하고 부딪혀서 저항이 생기는데 저항이 작다는 건 부딪혀도 저항을 별로 못 느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와 격자의 상호작용이 적은 거예요. 아. 그래서 저항이 작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데 초전도가 되기 위해선 격자 진동하고의 상호작용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세면 셀수록 쿠퍼쌍이 잘 되고 잘 되니까. 초전도가 잘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항이 너무 좋은 것들은 초전도가 되기가 힘들죠. 적당히 좋아야 되는군요. 적당히 좋아야 되는 거죠. 저게 이제 임진계 온도의 발전사예요. 그래서 처음 수은에서 초전도가 발견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높은 초전도체를 발견했죠. 그래서 가장 높은 거는 나이비움에 절마늄을 섞은 거고요. 절대 0도에서 20 몇 도 높은 데서 초전도체가 되고요. 지금 파란색 표시가 된 것이 나이비움 틴이에요. 그래서 주석을 섞은 주석이네요. 네, 건데 이게 굉장히 그 초전도 전자석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재입니다.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예. 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30 켈빈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온도 30도, 영하 243도 밑인데 그게 BCS 이론이 그어놓은 한계예요. 그러니까 BCS 이론에는 그 임계 온도를 예측하는 공식이 있거든요. 예. 공식에 보통 금속에서 발견되는 값을 넣어보면 30도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만들더라도 지금 격자 진동으로서는 30도를 못 넘어 하는 게 저 이론이 말해주는 거예요. 아. BCS 이론은 저온 초전도체를 모두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30 켈빈 저온도를 넘어서는 초전도는 설명 못하죠. 예를 들어서 고온 초전도체라든가 그런 것들은 새로운 이론이 필요한 거죠. 예. 예. 자, 그러면 초전도체가 저항이 0이라고 했잖아요. 그걸로 전자석을 만들고 네네네. 그러면 무한히 센 자기장을 만들 수 있나? 무한히 센 자석을 만들 수 있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저항이 없으니까 열도 발생하지 않고 네. 무한히 전류를 흘리면 예. 무한히 센 전자석이 되잖아요. 그럴까 하는 거죠. 저게 초전도가 가능한 영역을 보여주는 건데요. 왼쪽은 이제 타입 1 슈퍼컨덕터인데 온도를 올리면 물론 초전도가 깨지죠. 그런데 자기장을 높여도 초전도가 깨져요. 임계 자기장에서. 왜냐하면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면 아까 마이스너 효과, 예. 자기 무상도 보여드렸지만 네. 자기장을 걸면 초전도체는 자기장을 밀어내잖아요. 어떻게 밀어낼까요? 그 주변에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렇죠, 표면에. 그렇죠. 초전류라고 해요. 그러면 자기장이 셀수록 초전류가 많이 흐르겠죠. 예. 그렇죠. 그러면 그 전자들, 쿠퍼쌍들의 운동 에너지가 있잖아요. 운동 에너지가 점점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부담이 되죠. 그래서 아까 왜 초전도가 됐기 때문에 에너지 이득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만큼을 운동 에너지가 넘어서면 초전도가 깨지는 거예요. 초전도로 있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일반 금속으로 있는 게 에너지가 더 낮으니까 선택을 하는 거죠. 난 금속이 될 거야 하는 아. 거죠. 예. 그래서 무한히 센 자기장은 못 만든다. 자기장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계속 채팅에서 이제 좀 질문이 나와서 고온 초전도체는 뭐 가설이나 이론이 없는 건지. 많은 사람들이 예. 이 문제를 도전했고요. 예. 왜냐하면 저온 초전도 발견해서 노벨상 받았고 예. 그걸 설명해서 노벨상 받았죠. 그렇죠. 고온 초전도 발견해서 노벨상 받았죠. 그럼 고온 초전도 설명하면 노벨상 받겠죠. 그렇죠. 누구나 이 문제만 풀면 노벨상 받는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 많은 천재들이 도전했겠죠. 예. 그렇죠. 그러나 아직 풀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도전하세요. 안 될 거 양님 도전 실패. 아까처럼 초전도가 가능한 영역을 보여주는 건데요. MBTI라는 물질이 있어요. 나이비움에 티타늄을 섞은 거고. MBTI죠, 교수님. 그렇죠. MBTI. MBTI 아니고요. 그리고 나이비움에 주석을 섞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MBTI는 절대 온도 9도에서 초전도가 돼요. 그리고 MBSA는 18도에서 돼요. 아까 좀 높았잖아요. 그래서 그럼? 좀 높아졌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의 임계 자기장을 보면 MBTI는 16 테슬라가 예. 되고 MBSA는 30 테슬라가 돼요. 네. 그러니까 훨씬 높은 자기장까지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계 온도를 높인다는 건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장의 한계도 높아진다. 그러네. 즉 더 센 자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와. 자, 그래서 인류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대 실험 시설이 있죠. 예. 이게 썬의 LHC. 얼마 전에 갔습니다. 양님 다녀오셨죠. 네, 갔다 왔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